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한 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예요. 올해 83세가 되신 분의 편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83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싶어서요. 그런데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분은 24살에 결혼하셨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 이야기죠. 남편은 28살, 4살 연상이셨고요.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에서 제 눈에 띈 남자, 그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선한 인상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이 정말 로맨틱해요.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아가씨.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결혼식장에서 제 눈에 띄었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60년 전 이야기인데도 그때의 설렘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두 분은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연애 기간은 1년 정도였다고 하시네요.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속은 여리고 따뜻했죠. 남편은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절 좋아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특히 생일에 있었던 일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교제 초기에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절 시내에 새로 생긴 양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양식당 안에는 예쁜 꽃다발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시네요. 남편분이 수줍게 웃으며 꼭 안아주셨다고 해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이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어요. 다정하고 속 깊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대요. 결혼 전날 밤에는 너무 긴장되고 설레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함께 살 사람과 내일 백년 가약을 맺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죠. 결혼식 당일의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결혼식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장하는데 눈앞에 있는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남편, 떨리는 목소리로 예식사를 읽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결혼 후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해요. 신혼집에서의 단둘만의 시간은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남편도 절 보며 매일 환한 미소를 짓곤 했죠. 한창 사랑할 나이에 잘생기고 멋진 남편과 살게 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고 하시네요. 남편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맛있는 반찬을 해주는 게 즐거웠다고 해요. 맛있게 식사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남편은 절 꼭 껴안고 볼에 뽀뽀해주곤 했죠. 주말이면 근교로 산책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다녔어요. 저녁 노을이 예쁜 강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면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행복할 것 같았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셨다고 해요. 정말 달콤한 신혼생활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한 1년쯤 보냈을 무렵이었어요.
문득 아이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병원도 다녀보고 민간요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시댁에서는 자꾸 아이 얘기를 내셨다고 하네요. 우리 대를 이어줄 손자, 손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시댁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분이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보, 입양은 어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입양이라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하시네요.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이 밀려왔어요.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어요. 며칠 뒤 시골에 있는 한 고아원을 찾으셨다고 해요.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는데 모두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죠. 귀여운 외모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3살배기 남자 아이였어요. 이름은 혜준이였다고 해요. 순간 운명처럼 와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혜준이를 보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서로의 눈빛을 보니 딱 직감이 왔어요. 혜준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자고. 그렇게 혜준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시네요. 혜준이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고서 너무 행복해서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혜준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우린 앞으로 혜준이 부모가 될 거라고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혜준이는 그제서야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는 혜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혜준이는 우리 부부에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정말 이쁘고 귀여웠죠. 혜준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셨다고 해요. 혜준이도 두 분을 진짜 부모처럼 따랐다고 하시네요. 저는 혜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죠. 혜준이가 크면서 궁금해하는 건 뭐든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혜준이와 친구처럼 지냈죠. 같이 공놀이도 하고 야구도 했어요. 혜준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여러분, 혜준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 부부는 소를 키우셨거든요. 처음엔 10마리도 안 되는 소를 키웠는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300마리나 되더라고요. 남편은 소 돌보는 일로 늘 바빴죠. 저 역시 끼니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맡고 종종 남편을 도와서 소도 돌보고 하느라 늘 피곤했어요. 혜준이가 어릴 때는 혜준이 돌보랴, 일하랴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하시네요. 남편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남편도 늘 지쳐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일상에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도 남편분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짰다고 해요. 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쯤 되어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옆에서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황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남편분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 가셨다고 해요. 저는 병원에 뛰어가 의사 선생님께 남편 상태를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씀하셨죠. 순간 정신이 하얘져서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네요. 건강하고 듬직했던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분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은 예후가 좋지 않다며
각오를 하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혜준이 아빠인데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데 남편은 살아야만 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나가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 곁을 지키셨다고 해요. 의식이 없는 남편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여보, 당신 곁에는 우리 혜준이가 있잖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혜준이가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침대 곁에 앉아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하시네요. 혜준이도 데려와서 아빠가 빨리 깨어나시기를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서서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다가 눈꺼풀을 떴어요. 시간이 흐르자 저와 눈을 맞추고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면서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죠. 남편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인 것 같아요. 남편분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해요. 몇 달 후에는 부축을 받아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혜준아, 우리 아빠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아빠랑 공놀이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자. 혜준이가 아빠가 살아나신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남편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팔은 들어올리기 힘들고 다리는 절뚝거리며 걸었죠. 예전처럼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몸을 추스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일을 전부 맡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짜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죠. 아침상을 차려 혜준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남편 곁에 앉아 수발을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드리고 아직 온전치 않은 남편의 몸을 돌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다고 하시네요. 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농사일을 나갔죠. 비료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심었어요. 땡볕에 몇 시간을 일하고 나면 등줄기에서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혜준이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다고 해요. 우리 혜준이는 내가 이렇게 버텨야만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분이 힘들어할수록 남편분은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내 걱정 때문에 병이 난 거야 라며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고 하시네요.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혜준이에게 심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혜준이가 실수로 아빠 술병을 깨뜨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하실 남편이 갑자기 혜준이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손찌검을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화가 나셔서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야 남편분이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혜준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힘든 시기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야 할 텐데 왜 남편은 술로 모든 걸 망치려 하는 걸까요?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술을 끊으라고 제발 가족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드렸다고 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분은 이분에게 큰 절을 하셨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이제 술을 끊고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남편분은 약속을 잘 지키셨다고 해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하시네요. 대신 저와 혜준이를 챙기는데 전념하셨어요. 혜준아,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재미난 일은 없었니? 남편은 혜준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의젓해진 아들의 모습에 흐뭇해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기뻤다고 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니까요. 함께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죠. 남편의 병이 완쾌되면 혜준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으셨다고 해요. 앞으로 펼쳐 나갈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건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남편의 건강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거든요. 술은 끊었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을 잃고 몸무게가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고 하시네요. 저는 겉으로는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종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혜준이 몰래 혼자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죠. 한창 살 나이에 너무 허망하게 떠나셨다고 하시네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펑펑 울었어요. 옆에서 혜준이도 엉엉 울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이분은 큰 슬픔에 빠지셨다고 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혜준이를 보면 남편 생각이 더 났어요. 혼자서 어떻게 혜준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뿐이었죠. 가끔은 남편 옷을 꺼내 얼굴에 묻고 한참을 울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리움이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혜준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했어요. 엄마가 약한 모습 보이면 혜준이가 더 힘들어할까 봐 걱정되었어요. 남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꿋꿋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네요. 한편으로는 혜준이가 대견스러웠다고 해요. 아빠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잘 견뎌냈거든요. 학교 공부에도 더 매진하더라고요. 아빠 길의 묘소에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엄마도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혜준이가 훌쩍 컸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성적이 아주 우수했고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았다고 하시네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더라고 해요. 엄마 아빠 피 한 방울 받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학창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머리보단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혜준이는 우리와 달랐어요. 그런데 혜준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혜준이가 어느 날 불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라니 너무 멋진 꿈이 아니겠어요? 첫째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고 둘째는 안정적이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은 어디 가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이분은 무척 기뻤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널 믿는다. 꼭 멋진 의사 되거라.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하시네요. 의대 진학을 위해 혜준이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책상 앞에 앉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문제집을 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가끔 이분이 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도 된다라고 하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해야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자식이 그렇게 씩씩하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고 하시네요. 드디어 대학 입시를 치를 때가 다가왔어요. 혜준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 두 분은 초조해했다고 해요. 합격 발표 날 혜준이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옆에서 저도 가슴 졸이며 기도했죠. 하느님, 제발 우리 혜준이가 꼭 의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어요.
저도 모르게 예? 하고 소리를 지르며 혜준이를 껴안았죠. 혜준이도 엄마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혜준이네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하시네요. 시댁에서도 좋아하셨다고 해요. 가업을 잇는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의사가 된다니 대견해 하셨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꿋꿋이 아들을 키워냈으며 노릇 톡톡히 했다며 저를 많이 지켜세워 주셨어요. 혜준이가 의대에 입학하고 나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제 삶의 목표가 아들 뒷바라지하는 거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학비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소를 더 열심히 길러 우유를 팔고 쌀과 잡곡도 팔았어요. 주변에서 이래저래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니 세간의 시선도 따뜻해지더라고 하시네요. 학교에선 혜준이 소식을 자주 전해 들었다고 해요. 모범생이다.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다 하는 칭찬 일색이었어요. 교수님들도 입을 모아 혜준이를 칭찬하셨어요.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시네요. 내가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 아들 대견하다. 시험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는 혜준이가 참 기특했다고 해요. 방학 때 집에 오면 웃음꽃이 피었다고 하시네요. 혜준이는 자기 전공책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저는 뒤에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주름진 손으로 혜준이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 아들 정말 멋지구나. 아빠가 보면 좋아하실 텐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혜준이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이분을 꼭 안아주곤 했다고 하시네요. 어느덧 혜준이가 의사가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대학병원 인턴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에 걱정 반 기쁨 반이었어요. 걱정은 아들이 힘든 인턴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였고, 기쁨은 이제 제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 의사 만들기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인턴 첫날 의사 가운 입은 혜준이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하시네요. 혜준아 축하한다. 정말 대견하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이 좋은 날을 남편과 함께 맞이하지 못해 아쉽지만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혜준이가 인턴에서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밤낮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응급실에서 잠을 자기 일수였죠. 과중한 업무에 지쳐 힘들어할 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혜준아, 조금만 더 힘내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다. 시간이 흘러 어엿한 의사가 된 혜준이를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웠다고 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 덕분에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싶으셨다고 해요. 소도 300마리나 키우게 됐고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혜준이가 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 물었죠. 갑자기 왜 그러는 거니? 엄마는 아직 정정하고 소도 봐야 하는데. 혜준이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 보였다고 해요. 엄마,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편히 쉬셔야죠. 제가 요양원비 다 줄게요. 딱 잘라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 요양원행을 강요당했다고 해요. 혜준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엄마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혜준이는 막무가내였다고 해요. 결국 짐을 싸서 요양원행 버스에 올랐다고 하시네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의 뜻을 거스를 순 없었으니까요. 요양원 생활은 턱없이 힘들었다고 해요. 아침 일찍 기상해서 점호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마치 군대 같은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죠. 더군다나 시설도 낡고 좁아서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가 치매가 좀 있어서 밤에 잠도 못 잤죠.
소 생각도 너무 낮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소들인데 내가 없으니 누가 돌보고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죠. 혜준이에게 전화해서 소 얘기를 꺼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그 소들 다 팔았어요.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를 판 것도 모자라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된 땅과 집도 팔아버렸더라고요. 도박을 했대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아들은 도박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했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아먹다니. 서글프고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해요. 혜준이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아마 제 낯을 볼 염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양원 생활에 의욕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죠.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가끔 혜준이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면 홀로 울기도 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장이 이분을 불렀어요. 의아해 원장실로 갔더니 혜준이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야위고 초췌한지 몰라요. 먼저 달려가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원장님이 입을 여셨다고 해요. 어르신, 제기 아드님께서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비도 못 내시는 형편이고 안타깝지만 더 이상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다고 해요. 아들이 도박으로 내 재산을 모조리 날려먹고 이젠 내가 있을 곳조차 없어졌다니. 혜준이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요. 차마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모양이었나 봐요.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엄마를 이렇게 만들다니. 원망스러웠지만 더는 아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나왔다고 해요. 아무도 이분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네요.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라니.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 줄이야. 갈 곳 없는 몸뚱이로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먹을 게 없어 동냥하러 다니고 밤엔 공원 벤치나 지하철 역사에서 얼어 죽을 뻔도 했죠.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도 한편으론 스스로가 한심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이런 꼴로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를 배회하던 중 저만치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마터면 지를 뻔했네. 내가 기른 소가 여기 있었지.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골목 안쪽에 들어서자 이분이 그토록 아끼던 소들이 서 있는 게 보였다고 해요. 소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소들아, 엄마가 널 버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주인 잃은 듯 서 있는 소들의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어요. 그때 누군가 이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고 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제법 혈색 좋은 청년이 서 있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청년이 혜준이에게서 소를 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내 소가 자네 손에 넘어간 거요? 궁금해서 물었더니 청년은 조금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고 해요. 사실 어머님, 아드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팔겠다고 하셔서 소를 매입했어요. 당시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님, 아드님께 돈을 꿔줬는데 갚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하셨어요. 역시 도박 빚 때문이었다고 하시네요. 혜준이 녀석, 이분이 그토록 고생해 키운 소까지 팔아먹다니. 실망감에 고개가 절로 떨궈졌을 때였어요.
그러시다면 제가 이 소 2마리를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언젠가 형편되실 때 값을 치르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자기 같은 노인에게 소를 그냥 준다고요? 아이고 젊은이. 나 같은 늙은이 도와줘 봐야 자네 손해만 볼 텐데.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사정을 듣고 보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소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니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이분을 도우려 했어요. 농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어머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 소를 잘 기르고 먹여 살아봅시다. 청년의 다정한 말에 이분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분은 다시 소를 품에 안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시골 외딴 집 한 채를 구해서 소들을 기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소를 돌보는 일이 버거웠지만 차츰 적응해 갔어요. 두 손으로 풀을 꼭꼭 비벼 먹이를 만들어주면 소들은 콧김을 내뿜으며 즐겁게 먹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하시네요. 연신 송아지의 작고 여린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만끽했어요.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희망이 있는 한 살아볼 만해. 열심히 소를 돌본 덕분에 점점 소 두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우유를 팔아 생계를 꾸려갈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 거죠. 덕분에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대접받게 되었어요. 할머니 소저주로 만든 요구르트 맛있어요. 또 사 먹으러 올게. 우리 집 아기 먹이려고 우유 한 박스 싸갈게요. 신선하죠? 동네 사람들이 이분의 소저주로 만든 유제품을 즐겨 찾았다고 해요. 인심 좋은 시골 동네라 팔다 보면 어느새 동이 나곤 했다고 하시네요. 한편 그 청년은 이분에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저 남일 같지 않게 도와준 그 따뜻한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부모를 일찍 여인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양자 3기로 하셨다고 하시네요. 덕분에 황혼의 나날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저녁이면 청년과 함께 마당에 앉아 소들을 바라본다고 해요. 소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바람은 산들산들 머리를 스쳐가죠. 그 순간만큼은 지난 시절의 고통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요. 아들아, 내 인생의 말년에 큰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다. 자네가 있어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네.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청년도 살며시 웃으며 말한다고 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히려 어머님께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며 여생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소를 돌보며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죠. 비록 가족에게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지만 낯선 이의 손길로 제 인생에 새 희망이 피어났어요. 이 고마운 인연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서 살 수 있게 되다니 이분은 이 놀라운 전개가 여전히 신기할 따름이라고 하시네요. 때론 세상살이가 힘겨워 낙담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소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어둠이 짙으면 밝음도 있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늙은이의 한 말씀이 젊은이들에겐 긴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인생사 세옹지 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사람 마음의 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구한 인생에도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지칠 때면 제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빕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였죠? 83세의 한 분께서 보내주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론 행복의 절정에 있다가도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나기도 하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길거리로 내몰렸지만 낯선 이의 선한 마음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되셨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어디선가 반드시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고맙습니다.